금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던 알려지지 않은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비록 이것이 고대 문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매우 가치 있는 단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단서는 놀라운 발견들, 역사적 문서들, 그리고 신비로운 전통들과 결합되어 조사할 가치가 있는 가설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가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금과 그 의미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매혹적인 여행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에서 숭배받아온 이 귀금속이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드문 문명의 여명기부터 전 세계 모든 문화에 놀라운 매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금의 최초 사용 기록은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유물에서 확인되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문명 둘에 속합니다. 하지만 금이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그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귀중한 재료들과 달리 금은 일상적이거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철이나 청동과 같이 도구, 무기, 작업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들과 달리 금은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금은 건축이나 무기 제작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드러웠고 생산이나 전쟁과 같은 실용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촉진할 만한 특별한 성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이 금의 역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왜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재료가 선택된 걸까요? 왜 그렇게 널리 숭배되고 축적되고 사용되었을까요? 너는 그것을 위해 순금으로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그럴듯한 답변 중 하나는 금의 매력은 주로 그 고유한 상징성과 희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그 빛나는 광채와 태양빛을 연상시키는 색깔 덕분에 예로부터 신성함, 불멸, 권력과 같은 개념을 상징해 왔습니다. 주로 많은 고대 문화에서 태양은 신 또는 더 높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금은 영원한 빛과 산화되지 않는 특성 덕분에 이러한 이상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나는 금의 신, 라신의 심장이며 하늘에서 빛나고 영원히 다스린다. 내 얼굴은 금이고 내 눈은 태양신의 눈이다. 이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 나온 인용문은 금이 라신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인들은 금이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믿었으며 고인들이 안전하게 내세로 갈 수 있도록 왕실 무덤에 금을 두드러지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투탕카멘의 관은 순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이 귀금속에 부여된 신비롭고 영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금은 주로 종교적 목적과 위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신전에서 금은 통치자와 신들 사이의 연결을 상징했으며 유물과 장식품에 금이 사용된 것은 왕과 사제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한편에서도 잉카, 마야, 아즈텍과 같은 프리콜럼버스 문명들은 구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종교의식이나 통치자의 신성한 권력을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엘도라도와 같은 전설, 즉 숨겨진 황금의 도시는 이러한 문화에서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며 유럽의 정복자들이 이 막대한 부를 차지하려고 집착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이 금속을 차지하기 위해 온 도시를 약탈하고 수천 년 된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오는 에르난 코르테스를 따라갔던 스페인 정복자 중 한 명으로 테노치티틀란에서 발견한 금의 양과 그것이 사원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신들의 집에는 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디를 봐도 반짝였고 조각상과 제단, 신성한 장식품을 모두 덮고 있었습니다. 아스텍인들은 금을 태양의 땀으로 숭배했습니다. 금에 부여된 상징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금이 가진 독특한 물리적 특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광택과 순수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은
영원함, 순수함, 불멸의 이상적인 상징이 되었으며 이는 많은 초기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금속이 든 가장 그럴듯하고 잘 알려진 설명들이라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중요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과 역사적 증언 덕분에 이집트에는 엄청난 양의 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역사적 자료들이 어느 정도 도움됩니다. 여러 파라오들이 조직한 채굴 원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비아 지역, 즉 현재의 수단에는 대규모 금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금을 채굴하고 도시로 운반하는 데 잘 조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금은 전문 장인들에 의해 녹여지고 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양과 수천 년 동안 아마도 사라진 양을 고려할 때 이집트의 금 보유량 규모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누비아에 여러 금광을 건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근건들만으로는 이집트인들이 보유했던 막대한 금의 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금은 널리 분포해 있지만 여전히 희귀한 금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을 암석에서 추출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인들이 고도의 건축 및 공학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술 없이 어떻게 깊은 광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금을 추출하는 기술은 손으로 직접 굴착하고 금이 포함된 암석을 부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광부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으며 동부 사막의 산이나 나일강을 따라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작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지하 광산에서의 채굴은 여전히 매우 정교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기, 물 배수, 그리고 암석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기술로 어떻게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동시에 다른 고대 민족들도 이러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의 위대한 문명들, 예를 들어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고대 인도인, 그리고 프리콜럼버스 문화들도 상당한 양의 금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대 시대에 이미 유통되고 있던 모든 금이 이 문명들이 고대의 광산에서 일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의심스러운 점은 이 민족들이 금채굴에 전념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술적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먼 옛날에 대량의 금이 존재했던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정확한 역사적 기록은 없지만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된 시대와 장소를 탐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과 그 놀라운 광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금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금매장지 상당수가 바로 아프리카,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말리, 짐바브웨,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같은 나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광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광산 중 하나입니다. 전체 금 생산량의 50%가 위트워터스란드 지역에서 채굴된 것이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활발히 운영되던 금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막대한 양의 금의 원인이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시대에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광산들이 고대 민족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이들이 문명과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In Europa, nel Medio Oriente e in India, diventa ogni anno che passa un'ipotesi sempre più concreta. 오늘날 예를 들어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고대 왕국이 남부 아프리카에서 번영했으며 현재의 짐바브웨에 위치해 있었고 그레이트 짐바브웨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 민족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버려진 고대 도시의 폐허만 발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모노모타파 제국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제국의 주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국은 7세기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카일로스 주변 지역,
마타벨레랜드와 마니칼랜드 사이에서 시작하여 이후 오늘날의 짐바브웨와 모잠비크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페르시아 조각이 조각, 아랍 동전, 그리고 다른 외국산 유물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광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지 주민들이 주로 금을 거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이 아프리카 금광의 채굴 역사를 더 오래전으로 끌어올린다면 두 명의 독립 연구자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먼 과거, 선사시대, 정확히 20만 년 전으로 데려갑니다. 마이클 텔린저와 지질학자 요한 하이네는 남아프리카의 음푸말랑가 지역을 수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원형 사원들과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광산 유적지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바버튼 지역에 위치한 이 구조물들과 광산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발견 중 하나입니다. 텔린저와 하이네는 실제로 이 광산들이 알려진 문명에 의해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만 년이 넘는 옛 시기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문명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먼 과거의 연대를 알 수 있었을까요? 텔린저는 하이네가 수행한 지질학적, 고고학적 연구를 결합하여 음푸말랑가 광산의 연대를 추정합니다. 약 3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버턴 그린스톤 벨트의 암석에는 가장 오래된 광산 활동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건선을 둘러싼 암석의 지질학적 구성과 특성을 분석한 두 연구자는 이 광산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시기에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어떤 인류 문명보다도 이전의 시기입니다. 구조물의 훼손, 침식 정도, 그리고 광산을 둘러싼 돌원의 배치는 이 유적지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느리고 자연스러운 지질학적 과정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마모와 훼손의 정도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광산 활동이 시작된 시기를 약 20만 년 전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를 산출하기 위해 암석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는 연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티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노출된 암석과 물체의 표면에 형성되는 층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파티나는 산화, 대기와의 반응, 미생물의 성장과 같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과정으로 인해 축적되는 얇은 코팅층입니다. 이 층은 파티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천천히 형성되기 때문에 물체나 구조물의 연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티나는 관련된 광물과 환경 조건에 따라 갈색, 검정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이 두꺼울수록 그 물체가 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파티나의 형성 속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시계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연대 측정에 두 연구자는 또 다른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 측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광산 주변에서 일련의 거석 유적지가 발견된 덕분입니다. 실제로 광산 주변에서는 수천 개의 석환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광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위성 사진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놀라운 기하학적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텔린저에 따르면 이 석환들은 단순한 주거지나 의식용 구조물이 아니라 금의 채굴과 가공을 위해 사용된 복잡한 기술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석환의 추정 연대 역시 약 20만 년 전으로 가정되며 이 추정은 표면의 피막 분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인 아담의 달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하이네는 음푸말랑가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중 땅 위에 있는 특이한 암석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현장에 가까이 가서 탐사하자 이 돌들이 자연스럽게 놓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큰 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이네와 텔린저는 이 유적의 기능과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던 중 일부 돌들이 매우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어 방위와 특정 천문 현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 유적지가 일종의 선사시대 달력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별의 위치를 계산한 결과 그들은 이 유적이 약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영상이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음푸말랑가 유적지와 그 광산을 약 20만 년 전으로 추정하는 것은 분명 충격적인 가설입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약 20만, 3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사시대 인류가 거석 구조물을 세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을 찾기 위해 광산을 파냈다는 생각은 우리의 기존 지식을 모두 뒤흔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류 기술 발전에 대해 지금까지 가정한 것과 모순됩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선사시대 인류는 금을 위해 광산을 파야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기술로 그런 대규모 작업을 해낼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텔린저가 제시한 이론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유명한 아누나키 전설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누나키는 수메르 문헌의 비전통적 번역에 따르면 수천 년 전에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온 외계 종족이라고 합니다. 텔린저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이 광산들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금을 채취하여 그들의 고향 행성인 니비루로 가져가 대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합니다. 20만 년 전이라는 연대는 아누나키가 지구에 도착한 시기와 일치하며 그들은 인간을 금을 채굴하는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푸말랑가의 광산들은 이 고대 채굴 활동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돌 원형 구조물들은 금 채굴을 쉽게 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텔린저의 가설은 분명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사실을 제카리아시 친이 제안한 이론들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이론들은 고대 수메르 문헌을 우리 종의 탄생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로 봅니다. 텔린저의 이론은 당연히 고대 문헌에 대한 추측성 해석과 비전통적인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텔린저의 가설을 배제하더라도 누가 이 광산들을 만들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적들의 진정한 연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재구성에 따르면 이 광산들은 약 2000년 전으로 훨씬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텔린저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오래된 시대에 존재했던 막대한 양의 금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금은 집적 회로, 커넥터,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및 기타 첨단 전자기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에 사용됩니다. 얇은 금박과 금도금된 와이어는 특히 고정밀 장치에서 데이터와 전기 신호가 깨끗하고 간섭 없이 전달되도록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금의 물리적 특성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고대에는 알려지거나 사용될 수 없었으며 적어도 이러한 특성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된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이러한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고대에 존재했던 금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금이 단순히 더 발전된 문명이 사용했던 흔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금은 수천 년 동안 채취되고 녹여지고 변형되어 온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확실한 문서로 남아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금이나 다른 귀중한 자원 같은 값비싼 재료를 재사용하는 관행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은 후대의 문명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더 실용적인 필요를 위해 고대 기념물의 건축적, 장식적 요소들을 약탈하거나 해체하거나 재사용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예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원래 이 피라미드는 외부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 외장재는 카이로 근처에 위치한 투라 채석장에서 가져온 최고급 흰색 석회암 블록이었습니다. 이 석회암 블록들은 표면이 매끄럽고 반짝였으며 햇빛을 반사해 피라미드에 빛나고 장엄한 모습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빛의 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거대한 연마된 석재 블록들로 지어졌으며 이 블록들은 햇빛을 거울처럼 반사했습니다. 강면은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외장 석재 블록들은 이슬람 시대, 특히 맘루크 시대의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 재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를 지배했던 맘루크들은 피라미드에서 가져온 대량의 석회암을 사용해 카이로의 모스크, 궁전, 그리고 다른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도시는 막대한 양의 건축 자재를 필요로 했고 피라미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급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 사례는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 유물, 예를 들어 동전이나 고대 보석들은 시간이 지나며 자주 녹여져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시대와 그 후 중세 시대에는 보물이나 전리품에서 나온 금이 다시 녹여져 새로운 동전을 만들거나 새로운 권위의 상징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회수와 재사용의 순환은 인류 역사 내내 지속됐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주 오래된 문명이 금을 사용했다면 수천 년에 걸쳐 그 금이 도난당한 뒤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대이면서도 발전된 문명에 대해 말하자면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에서 아주 먼 옛날 세계를 지배했던 진보된 문명인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문명에 대해 여러 세부 사항을 묘사하며 저술에서 이들이 금 등 귀금속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건축에 주로 흰색, 검은색, 붉은색의 일종의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체의 벽을 녹인 황동으로 덮었고 외벽은 주석으로, 성체를 둘러싼 내부 벽은 반짝이는 금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금을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양의 금이 존재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광산들, 중요한 기술적 역량이 필요했던 광산들, 그리고 신비록대도 대량의 금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멀리 떨어진 문명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 가설의 연구 가치가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